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덥지만 어쨌든 가을입니다. 9월의 첫날 함께하는 분들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성입니다. 네, 장성철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한동훈, 이재명 두 여야 대표가 만납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한번 또 예측을 해봐야 되잖아요.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첫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 생중계는 결국 안 하기로 했고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좀 들으신 거 없어요? 윤 대변인님? 어떤 이제 대충 이제 보도를 통해서 회담 의자들이 나오긴 했잖아요. 네. 정말 그대로 갈지 아니면 이렇게 두 분이서 하실 얘기가 따로 있는지. 한동훈 대표 어떤 얘기했잖아요. 분위기인지. 뭐 하시는 말씀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의제 정해서 하나하나씩 짚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겠지만 분명히 그 과정에서 90분 하니까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은 두 분만 대화한다고 가정할 때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의제에 상관없이.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생중계를 왜 안 하냐는 불만이 아니라 안 해서 다행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반대죠. 반대요. 그러니까 생중계 처음에 얘기한 거는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들으시라. 뭐 대변인이나 언론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진짜로 무슨 얘기했는지는 솔직히 모르는 상태가 그동안에 뭐 여야 대표회담이든 뭐 그렇게 돼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게 좋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두 분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관하다가 바로 정치권 온 지 이제 뭐 한 반년 정도 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 몇 년째 야권의 부동의 대선 주자로 쭉 한 3, 4년 있었고 대등한 위치에서 뭔가 대화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소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가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쉽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무슨 말할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국민들께 이렇게 보여지는 과정이라면 다 다른 소리 못 한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할 말이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계속 논리적으로 데이터 뭐랄까 원칙 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어차피 여야 대표 회담 자체는 한동훈 대표에게는 정말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숨을 돌리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생중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게 결국에는 의정 갈등과 의대 증원 문제가 부각되면서 현실적인 그 이슈로 최병 특검이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중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최병 특검이 있었을 때는 생중계를 통해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말들이 흘러나갔을 때 당내에서 굉장히 입지가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의정 갈등 해결, 지금 이 국민 이제 수석 앞두고 생명과 건강권이 걸린 문제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여야 대표회담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서 최병 특검만 고집하게 되면 이거 뭐야 지금 이 국민 생명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최병 특검 하자는 소리야? 그러면서 정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정 갈등 해결에 대한 의제가 표면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죠. 민주당이 100번 양보해 줬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은 당을 설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당이 야당과 손잡는 모습을 하면 뭔가 조금 모양새가 빠지니까. 하지만 분명히 이 의정 갈등 해결, 의료개혁 문제 부분들이 1번 숙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된 공산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금투세라든지 최병 특검 부분은 미완으로 남겨두고 나서 진행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이 여야 대표 회담의 의미는 의정 갈등의 해법을 그렇게 찾는 돼버렸어요 것. 상황이. 원래는 최병 특검을 이번 회담을 통해서 결판을 내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궁지에 몰렸었고 그런데 의정 갈등 해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병 특검은 2차안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상황이 미묘하게 돌아간 게 정부와 당정은
의정 갈등을 두고 좀 이견이 있고 오히려 야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오히려 안에서 이렇게 두 분이선 잘 될 수도 있을 가능성 그렇게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이뻐서 힘을 실어줬겠어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걸린 문제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한정 갈등이 아니에요. 한동훈과 당정이 갈등을 한당정이죠. 한당정 근데 당 갈등이요? 자체도 지금 장악이 안 돼서 당과도 갈등, 정부와도 갈등. 한동훈 대표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속내로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좀 클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회담이 잘 되는 게 한동훈 대표에게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제에서 뭐 빠지고 안 한다고 하지만 의대 정원 문제, 의료 대란 이거 논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가장 지금 국민들에게 핫한 관심사인데 이걸 얘기를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분이 합의를 해요? 그러면 대통령실과 당연히 척지는 그러한 합의 내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최상병 특검법도 두 분이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대통령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화날 수밖에 없는 합의를 한 거다 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지금 용산의 분위기는 최상병 특검법 하기만 해봐라. 대통령께서 브리핑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아유 뭐 이게 다 문제 없고 국민들이 다 뭐 그냥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왜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잘 되면은 문제다. 잘 되면은 용산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큰 갈등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럼 들고. 이게 시즌 몇이죠? 유난 네. 갈등 시즌 몇이죠? 이렇게 되면? 시즌 한 10번째 되나요? 그냥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시즌 번째 6, 7, 정도. 8이 한 번에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네. 짧게 더 말씀드리면은 논의는 하고 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저강도에 그냥 용산에서 반발하지 않고 추경호 대표가 뭐 그 정도는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할 정도의 수준의 저강도의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지. 25만 원이라든지 뭐 다른 금투세라든지 최상병 의대 정원 이거는 논의만 하고 우리 차 밝히지는 맙시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잘 될 거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쓸데없는 걱정이다.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의대 정원 문제는 이제 이거 생중계를 안 하는 대신 모두 발언만 하기로 했잖아요. 이재명 네. 대표가 아마 거기에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 그거는 의대 정원, 그러니까 이게 의정 갈등 문제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공식으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나올 테고 금융투자소득세도 민주당이 지금 입장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것도 그냥 민주당과 협의하기로 하겠다. 후속 기구 만든다고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검토 협의? 그렇게 되고 뭐 지구당 부활 문제 정도는 조금 더 진전된 합의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여기에서 뭐 부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전 그래서 이게 자체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민생에 지금 집중하겠다라고 본인이 당대표 되고 나서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쟁적 요소를 좀 뒤로 미루고 많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 거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금 이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방에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만나서 좀 권위를 또 세워야 되는 이런 목적들 등등등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는 게 의미가 없다 제가 보기엔 그냥 그 어떤 투샷 나오고 어쨌든 손 잡고 뭐 이 정도로 볼 것 같은데 대통령은 뭐가 됐든 경로하실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무조건 경로하실 테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때 조선일보가 단독이라고 뭐 그거 단독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의정 갈등을 의제로 양 대표가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것도 화내셨다. 그렇죠. 예, 화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급하는 것조차 굉장히 불쾌한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불쾌감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 회담에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 느낌인데 그래도 그렇겠어요. 뭐 한 대표랑 이 대표랑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많아요. 이미 많아요? 정해진 게 많아요. 많아요? 네, 뭐뭐 그럼요. 있어요? 아니 이 미완으로 남을 건 금투세와 최병 특검 이 두 개는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만나기로 한다 정도가 입장문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료개혁 합의해요? 부분은 이제 이거는 그럼 결론이 안 그게 나오죠. 지금 비꼬는 거잖아요. 결론을 지금. 낼 건, 예?
서 소장님 비꼬는 왜 거잖아요. 비꼬아요? 지금. 그냥 뭐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아니 만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기로 한다. 조속한이 들어가면 비꼬는 게 아니에요? 뭐 조속한 게 비꼬게 느껴졌다면 죄송합니다. 회담이 하지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기대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없어요. 회담인데. 그다음에 보면 25만 원 지원금도 한동훈 대표가 이건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으니까 본인의 전기세 바우처 같은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뭐 그 지구당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어차피 여야 대표 만나는 게 본인들 서로 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연임된데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야 대표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이 또 그냥 돌아선다 그러진 않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장 간에 일정 부분 발표할 것들은 이미 상수로 정해져 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들은 가장 국민들이 주목하는 거는 그런 부분보다는 의정 갈등에 대한 부분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가 뭔가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빈손 회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그럼 정무적으로는 한 대표에게 유리하게 갈까요?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지금은 갈까요? 한동훈 대표 시간이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거의 뭐 한동훈 대표가 궁지에 몰린 것 같지만 제가 뭐 한동훈 대표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이기는 게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결국엔 그동안 국민의힘은 윤심만 바라보면서 타겟층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모든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과 용산의 마음을 거슬리면 안 되는 쪽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어제도 그러던데요. 한동훈 대표가 본인 63%의 어떤 당심이 이러려고 나 시킨 거 아니냐. 그리고 나 당대표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윤심에서 민심으로 트는 새로운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어떤 그런 희생물이라도 되겠다는 소리인데 제가 봐서는 국민 여론을 힘입은 정치인이 이기지 어떻게 권력에 조아리는 정치인이 결국에는 이길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게임 같아요. 그 말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해요. 이번 양당 대표의 회담은 이재명 대표는 별로 안 보일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관심이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리고 대충 알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또 만나요 정도 나올 공산이 크고 또 의대정원 관련해서도 그동안 민주당 입장이 없었잖아요. 굉장히 비겁하게 이 문제를 다뤄왔단 있었어요. 말이에요. 비겁하지도 않았고. 제가 다 기억을 하는데 총선 전에 이 문제 나왔을 때도 민주당에서 김민석 의원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이거 TF 만들겠다. 총선 직후에. 그러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참전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네. 이 이슈는 본인들에게 총선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이슈였으니까 그때까지 놔주고 총선 끝나고 나서도 별 얘기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쓱 숟가락 하나 얹은 거 아니었어요? 한동훈 대표 얘기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뭐 무슨 얘기 하는가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예, 그거는 제가 동의해요. 근데 제가 윤희석 대변인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물어보지 말아요? 아니요. 또 같은 쪽 패널끼리. 예, 말씀하세요. 예. 이게 뭐 아니, 궁금한 게 제가- 많으세요. 이게 무슨 구도야? 제가 한동훈 대표에 참모라면 이 회담 말릴 것 같아요. 얻을 게 없어요. 다른 분석이네요. 네, 얻을 게 없고 용산의 경로만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뭐를 하더라도. 그런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자고 했을까? 그냥 나 당대표예요. 나 국민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치인이에요. 저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당대표랑 동급이에요. 뭐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모여가지고 좀 검토나 판단 안 해보셨나요? 그럼 당 대표 왜 나왔어요?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예. 왜?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됐잖아요. 네. 됐으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이미 시효가 지난 얘기다. 그럼 앞으로 나올 모든 정치 이벤트에 왜 하세요? 왜 하세요? 왜 하세요? 하는 논리예요. 지금. 근데 여당 당대표라면 그래도 용산과 호흡을 맞추고 긴밀하게 조율하고 얘기 나누고 해가지고 딱 힘을 갖고 야당 대표를 만나야 어떠한 당대표로서 야 그래 용산에서 인정받고 당원들한테도 인정받고 지지층에도 인정받고 어떤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구나. 와 한동훈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결단과 행보 지켜봐야지 이렇게 되는데 만약 이번에 회담을 했어. 근데 용산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정치인 권위와 리더십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가끔 장성철 소장님 보면은 용산에서 파견 나온 분 같아요. 아니, 정체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정체가 거예요? 나 진짜 아니 좀 궁금한데. 답답해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용산과 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들이받겠습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뭐 지금 여론 보십시오. 이대로면은 그냥 보수 괴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살게 지금 뭐 피난 보트라도 만들어서 지금 차기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 무시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석에서 항상 얘기한대잖아요. 윤석열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제일 잘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게 윤석열 어떤 대통령 다루는 방법을 지금 알겠다라는 거잖아요. 효과와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 같아요. 아 그럼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무너지면 여권 자체가 완전히 혼란, 진흙탕에 빠진다고 설마 생각하는 쫓아내게 하겠어요. 아니 머리부터 그거 옷까지 설마가 사실로 된 게 한동훈입니까? 장성철 소장이 머리부터 옷까지 다 회색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정리해 주시죠. 어쨌든 이번 회담을 통해서 네. 정치인 한동훈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더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건 한동훈 대표 쪽의 계산일 거고 그거는 다 이해를 하실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나올 게 있느냐?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나올 게 그렇게 그동안 있었나요? 이게 뭐 몇 년 만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서로 그걸 알기 때문에 만나자고 해서 정말 이 문제를 풀어서 이걸 법안을 통과시키자 그런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또 내가 이재명 대표랑 만나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뭐 금투세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합의가 나올 거야라고 한동훈 대표도 예상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만나야 하는 상황은 두 분에게 다 절실했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고 처음에는 최장병 특검 관련한 얘기가 주로 얘기될 걸로 생각됐다가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의대 정원 문제로 간 이렇게 이제 이 회담의 성격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다. 이건 맨날 바뀌는 거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평가가 있을지는 또 저녁에 뉴스 하이킥에서 여러분 들으시는 걸로 하고 이재명 대표 이제 당무 복귀했잖아요. 코로나 확진 이후에 그 얘기 좀 할게요. 분열은 패배 원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내 통합을 강조했거든요. 네. 어떤 속내요, 정확히? 그러니까 늘 통합을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시점에 아. 정확히 지금- 의도한 바가 있지 않을까? 의도한 바는 이제 본인이 연임된 뒤에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스타일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얘기들을 주변의 이 참모들한테 얘기를 한대요. 오, 계기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시즌 1의 이재명 대표 체제는 당내에서의 어떤 헤게모니 주도권을 제대로는 아직은 좀 본인 생각에는 미흡했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연임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총선을 거치면서 연임하는 과정이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당에는 그렇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각을 세울 수 있는 분위기는 없다. 좋은 말로는 완전히 당을 장악한 상황이다. 라고 측면으로 봤을 때는 통합 얘기를 하기가 제일 좋아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비판의 논조보다는 밖으로 총구를 세우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력을 높여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다음에 연임에 대한 부담이에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저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시점으로 해서 당내에서 김부겸 전 총리나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이 또 이거를 좌표를 찍고 공격하고 이들에 대해서 뭔가 좀 배척하는 듯한 것들이 당내에 조성이 되면 원래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거든요. 세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 또 거기서 반발이 되면 당내에서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다 안고 갈 테니 강성 지지층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비난 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거는 통합이다. 본인의 이제 연임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스타일을 좀 바꾸겠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맥 소장님께 너무 아름답고 좀 품격 있게 예, 표현을 죄송합니다. 하신 거고 한마디로 뭐냐면 까불지 마 나에게 대들지 마 누구한테요? 비명계죠. 왜 그렇게 맨날 삐딱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삐딱한 거예요? 순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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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를 냈잖아요. 분열은 당의 필패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얘기하셨는지. 그러니까 나한테 대들지 마, 까불지 마.
나의 일극 체제를 왜 인정하네? 조금이라도 뭐 훼손시키려고 그래? 가만 안 두겠어. 이런 경고 차원이죠.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단합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들지 마의 방점이 있다. 요즘에 보면은 뭐 삼김이라고 해서 김부겸, 김경수, 뭐 김동연 이런 분들이 비명계로서 아니면은 이재명의 대항마로서 좀 분위기를 좀 볼까? 막 이런 기사도 나오고 초일에 초일에. 비명계 이제 공천 못 받은 예, 분들도 세력화를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진압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죠? 아니 그 말씀한 대로 나에게 까불지 마 할 만한 그런 세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까불지 마. 아니, 그럴 것 김준일 같으면- 평론가가 두 분 의견 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 좀 그래요.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제 말이 맞죠? 항상 제 전 말. 누렁소도 검은소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뭐야? 진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 가지 다 해석이 될 수 있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다 해석을 각자 그래서 유리한 대로 강성 지지층이나 이제 지지층들은 거봐 지금 비명계가 문제잖아라고 얘기를 하고 또 비명계나 뭐 다른 분 외부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뭐 강성 지지층이 문제야 좀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비명계의 움직임이 위협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당장에 뭐 완벽하게 당을 장악했다, 당을 그러니까 일극 체제로 만든 상황인데 뭐 이 움직임들이 저는 위협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근데 심상치 않은 것들은 있고 지금 지지자들의 분위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삼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당에 단합을 저해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저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시계는 결국은 이제 10월달에 나오는 그 이제 판결 여기에 좀 맞춰져 있고 사실 그것도 이제 친명들이나 지지자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안감들이 스물스물 약간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거 불안의 발로라고 봐요. 불안하지 않으면 이런 단어를 쓸 리가 없잖아요. 정말 당을 장악했어요. 일극체제가 확실해. 근데 무슨 얘기를 하나요? 그냥 가면 되지. 좋은 얘기만 하고. 근데 봐요. 총구는 밖을 향해라. 뭐 총구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합을 위한 단어로 쓰이기에는 굉장히 거칠다. 그리고 보면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거다. 뭐 이런 말은 굉장히 그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 선택으로 좀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늘 불안하다는 건 뭐 1심 판결도 그런 거가 있지만 이게 총선을 앞둔 대표가 아니라 대선 보는 대표잖아요. 당에서 어느 정도 뭐 누가 좀 이탈한다거나 하면 총선에서야 뭐 의석수 뭐 몇 개 요 정도지만 대선은 이기우시고의 문제고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0.73%포인트 아주 작은 차이로 졌기 때문에 긁어 모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빠지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뭐 삼김, 뭐 삼총, 뭐 초일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본인한테는 당선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안한 게 아니라 요인이 있어요. 제가 짤막하게 세 가지 요인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최근에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에 대해서 일부 지지층들이 야유를 보낸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좀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더민주 혁신에 대해서 좀 알려진 대로는 좀 메시지가 거칠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공감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아까 말한 0.73 25만 표입니다. 이게 꼭 중도층에 이 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내부에서 동지를 적으로 만들면 그 표가 이탈하면 13만 표만 이탈하면 26만 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런 여러 가지 본인 이제 연임을 하면서 결국에는 대선을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건데 품어야 돼요. 뭐 중도위원회 숙제도 있는데 안에도 못 품으면서 어떻게 위원 확장이 되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시적으로 나온 게 더민주혁신에 대해서 재편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내와 원외를 분리해서 뭐 조직 정부에 분리해서 나선다. 하고 정책 그룹을 하고 메시지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 이게 말하는 불안도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정치적인 본인의 득실을 따졌을 때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라는 메시지예요. 늘 아름답게 지금 꾸며주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을 반국가주의자, 뭐 검은 선동 세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재명주의자라고 지금 짓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더 민주혁신회의 뭐 또 조직 정비한다라는 거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당무감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재명 일극 체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려고 할 거다. 명분은 있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조직 재정비. 그래서 이제 순혈주의로 더 확실하게 이재명 체제를 구축하려고 할 거다.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당 대표가 됐으면은 조직 장악하고 당 장악하고 대선 가기 위해서 걸림돌 하나하나씩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맥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것은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요거는 뭐 좀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해석들이 다 두 분의 해석이 맞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더 당을 장악하면 본인이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 대표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0.73%포인트로 졌는데 친명들의 생각은 그때 안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많은 586들도 안 도와주고 친문들도 안 도와줘서, 그래서 이재명 본인의 결함 때문에 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도와줬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공천을 세게 학살이라고 얘기가 나온 것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음번에도 안 도와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쳐내야 된다. 아니 근데 지금 또 뭔가를 더 내부로 솎아낸다? 라고 했을 때 그 원한이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있을까?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할 거라고 봐요. 대선. 이재명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로 적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진짜 숙제다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해봤고요.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다음 얘기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10월 재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 호남 지역의 어떤 자리들을 두고 좀 혈투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조국혁신당이 인재영입을 따박따박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곡성영광 두 곳이 재보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재보궐에서 뭔가 소개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조국혁신당이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 이하 지도부들이 거기에 선거 끝날 때까지 일단은 거기서 월세살이를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보궐이라는 것들이 민주당의 세에는 조국혁신당이 될 건 아니지만 또 모르는 거예요. 곡성영광 지방선거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라든지 최근에 호남 지역의 어떤 민심의 동향들이 그렇게 수도권만큼 민주당이 호의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소개 성과, 꼭 승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아주 근소의 차이로 패배를 하거나 이기게 된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혈투는 시작됐다. 뭐 정치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뭐 그렇게 부드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호남은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다. 고인물은 썩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지민비조, 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이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단결해야 한다라면서 좀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조국혁신당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뉘앙스를 보였거든요. 시대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이분이 지금 정치를 몇십 년을 하고 계신데 조국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불안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모습이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될 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게 공천에서 굉장히 거칠게 다 정리를 했고 더민주혁신회의라는 당내 당을 활용해서 당내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고 이런 움직임이 점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아까 총구라는 얘기 나오고 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예 당 밖에 있는 당이 다른 조국 그 신당 그쪽 생각은 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호남이라는 하나의 지역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지난번 총선 때 호남에서 비례 1등한 당이 조국신당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호남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잃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지난번하고 많이 다르죠. 이낙연 대표가 떨어져 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굉장히 불안하다. 1극 아무리 돼도 그거는 그 당에서 그런 거지 민주당이 다 야당은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을 견제할 정도로 좀 불안한 상황이 맞다라는 주장을 이제 계속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어가시는 박지원 거고. 네.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해보신 분이 잘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안철수랑 손잡고 국민의당 만들어서 호남을 이렇게 해보신 분이 있는데 본인이 잘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아는 거죠. 위험하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고 지민비조를 뭐 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년 뒤에 또 총선도 지민비조가 유지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그때는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약간 호남이 심상치 않아요. 지난번에 이제 투표율도 20% 초반대 전당대회 초중반대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떨어진 것도 맞고,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도 80% 초중반 정도 나와서 다른데 거의 80% 후반에서 90% 초반까지 나온 거하고도 괴리가 있어요. 호남에 제가 아는 분들이나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불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는데 호남에 클만한 정치인들이 있으면은 조금 다 쳐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초선 재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선 이상으로 지금 뭐 주목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옛날에 좀 거물급들 막 이런 사람들 없어요 지금. 그리고 호남 출신들이 또 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컷오프 됐어요. 예를 들어 임종석 전남 장성 출신이라고 뭐 이를테면은 장흥. 장흥 죄송합니다. 장흥 출신이고 이런 식으로 저기도 이제 전북 출신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요. 강북에. 그럴 때 많아요. 네, 네. 이름 잘 생각 안 나죠. 박용진도 예, 전북 출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남에 약간 조금 서운한 감정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거를 지난번에 이제 더불어 민주연합이 37% 정도 얻었고 조국혁신당이 43%니까 6% 포인트를 더 얻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기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내면은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이 우수한 자원들이 엄청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를 교두보로 해가지고 이제 대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충돌은 피할 수 없다. 근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귀책 사유가 민주당한테 있는 선거가 있어요. 지금 곡성군수 같은 경우에는 이상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당선 무효가 됐는데 이분이 선거 끝난 다음에 550만 원어치 밥 사줘가지고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원을 고쳐가지고 지금 그런 귀책 사유 있어도 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 본인들이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한 건데 이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염치 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영광은 저기예요, 무소속이에요. 예. 군수가. 그러니까 저는 후보를 내도 상관없는데 곡성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안 내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서는 막 이 선거 끝나고 호남 민심 심상치 않아 막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안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게 10월 16일이거든요, 선거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이 나온 후인지 전인지 그거는 아직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사법적인 리스크가 높아졌어요. 근데 호남 민심이 흔들려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 영광 곡성 인구가 한 5만 6만 정도 되고 유권자 수는 한 3만 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투표율 한 50%를 한다면은 투표하는 분들은 대략 한 15,000, 2만 요 정도 될 거예요. 만약 조국혁신당에서 의원들을 대규모로 막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골목골목 훑고 다니면은 이거 승패를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가 또 국감 시즌 기간이니까, 그렇죠. 10월이니까. 예. 네, 민주당 의원들은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막 선거운동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민주당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보다는 여기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하거든. 호남이 이기다. 여기서 월세살이 하겠다 그러잖아요. 신장식 의원이 곡성에서 2달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출퇴근할 거다. 이런 의지까지 보였죠. 그렇죠. 조국혁신당은 막 의원들 다 와가지고 올인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가끔 얼굴 비쳐. 뭐야, 우리를 홀대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싹 나면은 이번 선거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선거라는 것들은 진짜 뛴 만큼 표를 얻는 거거든요. 특히 지방선거 그 곡성, 영광 이쪽에 있는 호남민들은요, 눈에 많이 보이는 사람 찍어주는 거 맞아요. 예전에 순천에 이정현 그 의원이 있었어요. 국민의 자유한국당이었나요? 이정현 의원. 거기도 자전거 타고 곳곳을 누미니까 예. 결국에는 순천 그 시민들이 감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새누리당이었나요? 근데 오래된 얘기지만
그만큼 지역에서는 손을 많이 잡아주는 쪽에 표를 주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를 세력만 믿고 대했다가는 뭐 좀 의외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뭐 몇 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상 오 큰일 났다.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한 번 가고 마지막에 한 번 가면은 이건 민주당이 유리하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그렇게 봐요. 중간에도 계속 일정 잡아가지고 가면은 이건 심상치 않다. 그리고 호남이 보면 잠깐 얘기하면 전체 수도권의 정당에 받는 민주당의 그 득표보다 2배가 조국혁신당이 더 높아요. 네. 예, 그러니까 호남은 아직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 것도 좀 가만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적다고 표현을 해야죠. 아 그거는 수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조국혁신당에 뭐가 아니, 있다고 호남민들이 조국만을 보고 제가 가겠어요. 정확한 수치는 여기서 할 수 없지만 대체제로 상당히 생각한다는 높다. 거지. 이재명 아무튼.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호남의 분위기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얘기가 이번 주에 좀 뜨겁게 나왔었어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 어디까지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지 혹시 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 누구? 여기서 있을까요? 김진우 씨랑 친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을 것 친분이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있어요? 쪽뭐 국민의힘 쪽 그 잘 모르시나요? 이수 때문에. 모르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아 제가 알기로는 김진우 저는 몰라요. 아 그래요? 저기 김건희 씨 오빠께서 이거는 이제 듣는 풍문으로는 정치권의 인사들을 많이 만난다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보수 측의 뭐 유튜브라든지 뭐 보수 패널이라든지 해서 수시로 만나서 의견 교환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몰라서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만 현재 뭐 민주당에서 박성준 의원이 좀 의혹 제기한 그 수준에서만 저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그게 말씀드립니다. 뭐 의혹 제기 수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지난 화요일 국회 운영위에서 제기된 의혹입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가 대통령실에 출입했다. 뭐 무슨 회의에 참석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부른다고 해서 뭘 묻기 위해서 부르는 것일까? 네? 왜 저를 쳐다보세요? 용산에서 김준호 파견 나오셨잖아요. 어. 제일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아이 진짜 저는 네. 우리 공영방송 MBC 이선영 앵커님이 카더라 그런 소문을 아니, 듣고 제가 되게 뜸을 들였잖아요. 이게 가짜 네, 뉴스를 의혹, 갖고 의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이미 질의가 나왔으니까 네, 네, 이제 박성준 이번에 의원이, 하신 거고 예, 제가 이야기를 그냥 해서.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아무런 눈치도 안 보는 제가 할게요. 예.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제 휘문고 동창이라는 거죠. 심우정 그리고 이제 김진우인가요? 김진우 이 두 분이. 근데 저는 제일 의아한 게 뭐냐면은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부르는 거를 여당이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의를 해줄 수가 있지? 물론 이제 참고인이기 때문에 안 나와 버릴 거예요. 뭐 그냥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에 나온 건데 만에 하나 나올 경우에는 그러니까 심우정하고 얼마나 친했느냐, 고등학교 때 밥을 같이 먹었냐 이런 걸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각종 지금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청문회 비슷하게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저는 이게 그 여당 의원들도 몇 분이 모른 차이 왜 이게 이렇게 합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게 옛날에는 철통같이 방어를 이때 김건희 여사와 뭐 이쪽을 방어를 하다가 지금 김진우가 이렇게 뚫리고 이렇게 뚫리면은 약간의 여당 내에서도 약간씩의 균열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정치적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때요, 윤 대변인님? 네. 제가 원내 없어서 이 상황을 몰라요. 아, 이렇게 빠져나가시네요. 야, 아무도 기술 뭐라고 늘었네. 못하게. 한수 배웠네. 대변인이면 모든 거를 좀 파악하고 한수 계시는 거 배웠습니다. 아닙니까? 한수 그래도 배웠습니다. 수석 대변인 정도 돼야죠. 아, 그래도 원내 아시는 분 많잖아요. 아니 제가 그 네. 참고인 채택이 된 과정은 정말 몰라요. 예, 모르고 뭐 역으로 생각하면 나도 별게 없으니까 뭐 합의해 준다 이렇게 말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제가 그러는 거고 사실 정말로 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불러스가 그렇게는 생각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 들어서 뭐 그 정도로 수준이 낮다고는 생각 안 그럼 되고. 다른 의심할 만한 게 있긴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걸 보시는 거예요? 빌미로 다른 걸 물어보기 위해서 참고인이라도 신청해서 나오면 물어보겠다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러면 한간에 도는 뭐 여기도 소개를 하셨잖아요. 뭐 어떤 대통령실에 출입해서 회의에 참석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뭐 하나만한 얘기잖아요. 당연히 아니라고 그럴 거고. 제가 볼 때 시스템상 어떻게 회의에 들어와서 대통령실 안에 있는 공식 회의에 참석을 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근데 없어요. 영상 보니까 박성준 의원은 꽤 확신에 차서 그렇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이렇게 뭐가 있냐고 좀
물어봤어요. 오. 거기에 그 의원실에도가 있어서 그랬더니 그 아직은 터트릴 단계는 아니다. 근데 있긴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박성준 의원이 또 그 예전에 김우겸 전 의원도 기자 출신이긴 하나 한번 그 반면 교사를 삼아서 그냥 바로 터트리기보다는 조금 드리블을 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지금 증거 채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고인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부전 검찰총장 부분들은 휘문고 쪽 뭐 동창이라서 뭘 했다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느 정도 거들어줬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신부정 그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사람이라서 거기에 연관성보다는 다른 좀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산의 회의에 참석을 한 부분들이 좀 제보로 확인받은 게 있고 여러 가지 국정 쪽에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어떤 징후들. 그러니까 그게 의혹 수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숙성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는 박성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빠가 문제가 아닐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엄마? 아니 저는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는데 하나님 믿는데 저는 1년에 한두 네. 번씩 네. 꼭 저 인생 상담을 해요. 그 역순인이라든지 이렇게 기독교라고 방금 말이에요. 지금 갑자기 이해가 안 가세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네. 하지만 기독교인이긴 예. 하지만 역술 상담 저는 받는다. 역술도 상담받고 주역 예, 상담한다. 난 열린 받는데 사람이다. 예, 예. 그 중에 한 분이 저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9월 첫째 주에 한남동과 창원에 먹구름이 끼어 있다. 아니, 잠깐만. 저희 MBC 공영방송에 갑자기 이게 아니 저는 그 너무, 저한테 예. 말씀해 주신 거를 그냥 그대로 말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한남동과 창원이요? 창원에 먹구름이 끼어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라가 좀 대단히 많이 시끄러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뭐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하여튼 그냥 그렇게 좀 자기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된대. 창원은 뭐예요? 창원은 좀 아니, 그러니까 NC 모르겠어요, 다이노스밖에 구체적으로. 몰라가지고. 예.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 윤희석 대변인이 다른 핑계 대고 정치인사에 못 나온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아, 저 다음 주 못 나와요. 진짜 못 나와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휴가 가세요? 어. 아니 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 그걸 하나만 못 알고 뺐다고. 하시는 미리 알고 하여튼 아니, 그렇게 무슨 해서 좀 먹구름이 낄 걸 알고 여건이 좀 시끄러울 것 같다. 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해야겠네요. 제가 봐서는 장 소장님께서 뭔가 좀 특정해서 알고 있으나 이게 애둘러서 일단 던져놓은 것 같아요. 다음 아니, 주에 잘 뭔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터질 공산이 있다라고 저는 좀 추측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구체적으로는 그 모르겠어요. 창원에 만약에 먹구름 끼면은 그분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니 그냥 서울하고 창원에 먹구름 끼면 잠실구장하고 NC파크에 비와서 야구장 야구 그 생각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니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뭐 이렇게 9월 첫째 주에 무슨 그러니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저희가 사실 이게 의혹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한계가 네, 있어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들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가더라, 뭐 가짜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대통령과 용산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짜 뉴스라면서 카더라식 질문에 유감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관련한 청문회 다들 보셨나요? 이 얘기 좀 해보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 국적 일본입니까 한국입니까?에 대해서 도리어 막 화를 내시면서 당연한 걸 묻냐는 식의 대답을 하셨어요. 그거는 애국가가 그때 가사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이제 막 아직 논란이 있지만 거기 보면 대한 사람 지금 가사잖아요. 뭐 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때 분들에게 어디 사람이냐면 조선 사람 아니면 대한 사람을 얘기를 했을 거고. 근데 아마 국적이라는 개념을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뭐 여권을 뭐 어느 나라 이름으로 받냐 아마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을 더 세밀하게 하셨어야 하지 않냐. 그냥 그때 우리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어떤 관점으로 물어보는 거냐. 이제 이렇게 질문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말할 가치도 없는 게 이런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다는 거. 뉴라이트를 모르는 대통령께서 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는 거.
이게 참 국가적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으로 있다. 그냥 저는 이 김문수 후보자의 청문, 지금 장관의 청문을 보면서 그냥 이건 청문회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김문수 TV 극우 유튜브로 틀어놓고 얘기할 것들을 지금 청문회 자리라는 이 고귀한 자리에서 보고 있는 그런 좀 자괴감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안 해도 홍준표 대구시장 말을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SNS 1위에 올렸어요. 홍 시장님께서. 울산의경은 원촌 무효라고 구서체에 나와 있다. 일제시대 강제 병합이었지만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고 1919년 4월 11일 이전은 대한제국 국민, 임시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헌법 전분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라고 대구에 있는 국민의힘 홍준표 시장께서 얘기하셨다. 그래서 대한 사람. 그러니까 일본 국적은 아니다. 요거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본인은 뉴라이트 뭐 아니라고 부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소위 말해서 뉴라이트나 친일 보수의 이제 역사적 사관이나 논리 구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가가 있으려면은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있었느냐 이거를 이제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제 1940년에 이제 독일의 나치가 프랑스를 칩니다. 그래서 드골 정부가 도망가요. 망명 정부라고 보통 얘기해요. 영국으로 도망가고 거기에 이제 BC 나치 괴뢰 정부가 이제 서서 44년까지 그게 한 5년 정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프랑스의 이제 고위공직자한테 1940년에 당신은 드골 정부의 사람입니까? BC 괴뢰 정부의 사람입니까? 물었을 때 저는 나치가 저희를 지배를 하고 있었지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때도 드골 정부도 그러면은 영토를 이미 잃었고 실효 지배를 못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깥에서 우리나라 임시정부처럼 그러니까 레지스탕스 활동을 또 영국하고 같이 벌인 거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뭔가 굉장히 정밀한 논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이게 뉴라이트고 친일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왜 지금 계속 우리 지금 중요한 자리에 들어오고 있는지를 지금 대통령께서 뭐 뉴라이트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심각하게 좀 보시라. 국민들 다 돌아섭니다, 진짜. 네.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 김문수 장관이 됐죠. 다시 한번 청문회 과정 중에서 본인에게 향해졌던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언론의 비판적인 지적 사항들을 꼼꼼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하나만 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 그 고용노무 장관이 되셨잖아요. 저는 우리가 지금 역사관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절반은 여성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여성관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18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또 피트니스도 하고 해서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이런 여성관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노동부 장관으로서 노동시장의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노동정책,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관을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여성과 남성의 어떤 여러 가지의 노동구조를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저는 역사관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자격 미달이다. 이런 분을 윤석열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임명하셨다는 점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여성관까지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 등뿐만 아니라 이 일제 지배에 대한 정부의 입장, 공식 입장은 1910년 한일합병 무효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부정하는 인사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뭐 인사할 때 뉴라이트인지 뭔지 안 따진다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뉴라이트를 잘 모른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야기 덧붙여서 따지고 말고가 없는 거죠. 아 몰라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뉴라이트라는 정의가 굉장히 다층적이에요. 보면은 어떤 사람을 뉴라이트로 생각하느냐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뉴라이트고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할 기준조차 없다. 그런 저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좀 뉴라이트가 뭔지 정확한 정의가 잡혀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 뉴라이트 있잖아요. 네. 그런 뉴레프트도 있었어요. 한 20년 된 얘기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뉴라이트, 뉴레프트 나와서 서로 뭐 토론하고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뉴라이트는 뭐고 뉴레프트는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릴 만한 거리도 안 돼요. 사실은 그냥 라이트에서 새롭게 생각하는 이 보수 우파 중에서도 다른 해석을 하는 보수 우파. 그럼 그 다른 게 어디까지냐?
어느 부분에서 다르냐, 얼마나 다르냐, 이건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다, 이 사람 뉴라이트야, 이 사람을 임명했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자가 뉴라이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그냥 이분이 말한 것만으로도 부적격한 게 지금 드러났으면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인지 아닌지를 따질 게 아니라 그냥 김문수가 문제가 있네라고 해서 지명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뉴라이트를 알아야 되는지 몰라야 되는지 이 논점으로 가는지 모르겠고, 뉴라이트는 짧게 얘기하면은 우파의 주체 사상 같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옛날 좌파들에서 주체 사상 신봉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넘어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때 논리 구조가 뭐냐면은 김일성을 절대 신격화하던, 그래서 나머지 경쟁자들을 다 깔아뭉개고 뭐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이런 논리들을 만들었던 게 이제 이승만을 신격화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김구는 테러리스트가 돼야 되고 임시정부는 단독정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 없애고, 이런 식의 이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위험한 사관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뭐 뉴라이트 아니지 대통령은 이 정도면은 이제 아셔야 돼요. 언제까지 모르는 척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바보야? 바보 행세하는 거야? 지금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통령이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해석을 굉장히 네. 잘한 것 같은데 한 방에 그냥. 일단은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사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김준일 평론가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저기 창원에 진짜 먹구름 낄지 보시죠 한번. 한번 네, 그분 맞으면은 다 들어보도록 쏘시면 목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알겠습니다. 시끄러워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